인하가 아니라 일각이지만 인상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개 속인 것 같아요. SOFR 선물 시장 기준으로 올해 내에 인상할 확률을 한 6% 정도로 조금씩 잡는 모습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통화 정책의 결정 요인을 생각을 해보면 인상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 물가, 그리고 금융 환경, 앞에 두 개가 이제 펀더멘탈이잖아요. 이것만 딱 놓고 보면은 금리 인하가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인상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일각의 주장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금융을 딱 이제 놓고 보면 고금리 장기화잖아요. 고금리를 장기화했을 때에 대한 부정적인 여파, 이것이 금융이 불안해지면 실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더라. 그러면은 물가는 지금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국면에서 금융이 갑자기 안 좋아지게 됐을 때 미치는 성장 불안? 그러면 저는 여전히 방향성은 금리 인하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채권으로 치유하는 수요일 채치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금리 관련 얘기도 좀 해볼 얘기가 많죠.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안재균 연구위원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FOMC 의사록 공개도 예정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미처 또 미국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그동안 짚어보느라 좀 놓쳤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도 또 하루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 부분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금통위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뭐 만장일치로 동결적으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좀 화두를 던졌는데 가장 짚어볼 만한 부분이 이거다. 위원님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금통위에서. 금통위. 네. 일단은 한국판 점도표겠죠, 당연히. 왜냐하면은 3개월 내에 어떻게 금리를 할 거냐, 네. 금통위원들의 의견도 있을 거고, 이번에는 또 새롭게 금통위원이 한 분 또 바뀌니까.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연 점도표 상의 변화가 있을까? 이것을 첫 번째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항상 결정보다 총재의 이제 기자회견에서 의견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계속적으로 기재부하고 한은의 이제 성장 경로의 톤에서 내수 부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 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은 수출이 좋기 때문에 상쇄를 해주고 있지만 과연 내수 부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판단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비슷한 사례를 10년 전을 딱 떠올릴 수가 있어요. 11년도 6월 달에 이제 마지막 인상을 하고 1년 뒤에 이제 기준금리 인하로 가게 되는데, 12년도에 그때 이제 한 3개월, 4개월 전부터 통방문에서도 수출은 좋은데 내수가 좀 부진하다라는 시각으로 조금씩의 변화를 줬었고 실제 인하로 갔었던 사례가 있어요. 그걸 좀 보게 되면은 이번에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성장 전망에서 내수를 과연 얼마만큼 체크를 할 것이냐. 그것이 아마 이번 달에는 수정 경제 전망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성장률 전망치와 물가 전망치도 같이 이야기를 할 텐데, 내수 부진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저는 숫자보다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통화 정책이라는 게 뭐 너무나 중요한 큰 일이기 때문에 항상 뭐 깜빡이를 켜거나 그 네. 깜빡이 전에도 아주 미세한 조정을 통해서 이제 힌트를 좀 주게 마련인데, 내수 쪽을 좀 위원님께서는 네. 주목을 하고 계시는군요. 근데 우리만 살펴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 정책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뭐 굉장히 좀 주시를 하게 되는데, 어제 보면은 인하가 아니라 일각이지만 인상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개 속인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따지고 보면은 네. 지난주까지 미국 경제 지표가 너무 좋았어요. CPI도 그렇고, 근데 우리 조금만 더 뒤로 가면은 고용도 굉장히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했었고, 미국 4Q GDP도 보면 네. QOQ 연율로 3%가 넘잖아요. 우리 한 2% 정도 했겠지 했는데 3%를 넘어갔고 3분기로 또 가보면 그거보다 훨씬 더 높았다라는 거죠. 미국 경제가 나쁠 때 아니면 나빠지기 시작할 때 통화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딱 보면은, 야, 미국 경제 지표 펀더멘탈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이 경기가 너무 좋은데 인하를 해야 돼? 라는 생각들이 들기 시작한 게 이제 1월 달까지의 경제 지표였던 것 같고요. 실제로
인하가 아니라 인상으로 가야 돼라고 이제 조금씩 반영하는 사람들, 그것이 아마 이제 1월 CPI 결과를 보고 그때 이제 미국 금리가 10bp가 훨씬 넘게 이제 튀었잖아요. 항상 제가 여기 나올 때 이제 금리가 많이 튀었었는데 그날은 제가 이제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바뀌나 보다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그때도 보면은 인하가 아니야. 야, 우리 작년에 많이 당했잖아. 우리도 작년 이맘때 인하라고 생각했었던 부분들이 지나고 보니까 침체도 아니었고 인상으로 더 가지 않았냐. 거기에서 나오는 약간의 불안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뭐 SOFR 선물 시장 기준으로 올해 내에 인상할 확률을 한 6% 정도로 조금씩 잡는 모습이기는 한데, 사실 저는 일각에서 나오는 불안감, 그리고 최근 2년 동안에 당했었던 채권 시장의 불안감이 발생한 결과물이지 않나. 실질적으로 저는 봤을 때 통화 정책의 결정 요인을 생각을 해보면 인상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인상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어쨌든 이런 얘기가 갑자기 인하 얘기만 언제 하지? 어느 폭 정도로 1년 동안 할까? 이런 얘기를 지속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분위기의 어떤 네. 변화? 뭐 이런 쪽으로 좀 상징적이지 않나 싶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월, 12월 그리고 네. 1월 초까지 금리가 이렇게 급락을 하는 과정에서 네. 나왔었던 부분들이, 야, 이거 과도하게 그리고 너무 빨리 내린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분위기를 좀 바꾼 부분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진짜 금리 인상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느냐, 그 얘기는 인하가 아니라, 인하를 하더라도 굉장히 적고 다시 이제 올라간다라는 얘기인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도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이고, 다만 근데 우리가 봤었던 대로, 연말 연초에 봤었던 대로 3월부터 인하를 시작을 해서 연내까지, 그냥 연말까지 쭉 가는 이 7번, 6번, 7번에 관련되는 이 금리 인하 횟수에 대해서는 과도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이 부분인 거에서 분위기 저한 차원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인상을 준비할, 진지하게 고민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인상은 희박하다. 그런 가능성은 뭐 희박한 거고 그런 의견이신데, 그러면 인하를 안 할 가능성, 그냥 쭉 유지할 가능성, 연내 거기에 대해서는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부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잠깐 이제 언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연준의 통화 정책 결정 요인은 우리가 흔히 펀더멘탈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고용을 중시하면은 고용 안정을 위해서 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물가를 우리가 선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가를 중요시한다라고 하는 쪽이 확실히 금리 인상 쪽에 조금 더 열려 있기 때문에 호키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용 불안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통화 완화를 조금 더 생각을 해주기 때문에 도비시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고용과 물가 안정이 연준 통화 정책 결정 요인의 중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2008년도 금융 위기를 이후로 보게 되면은 금융이라는 이 팩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장에서도 고용, 물가, 그리고 금융 환경, 이 세 가지를 딱 놓고 보게 되면은 가운데 앞에 두 개가 이제 펀더멘탈이잖아요. 이것만 딱 놓고 보면은 금리 인하가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인상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일각의 주장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금융을 딱 이제 놓고 보면,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동등한 비중이라고 놓고 봤을 때는, 야, 그래도 금리 인상은 좀 어렵고 장기간 동결한다. 우리가 이게 지난해 말을 강타했었던 고금리 장기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작용이 충분히 있다라고 했었던 거는 금융 팩터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리들을 상당 기간 동결한다라는 것도 쉬운 부분은 아닐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금융이 지금은 더할 나위 없이 좋죠. 크레딧 스프레드도 역사적 뭐 저점까지 가 있고, 그 팬데믹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 그 다음에 뭐 주식 저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은 금융 환경 지수가 나쁠 리가 없어요. 자금 조달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고금리를 장기화했을 때에 대한 부정적인 여파, 이것이 금융이 불안해지면 실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더라. 그러면은 물가는 지금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국면에서 금융이 갑자기 안 좋아지게 됐을 때 미치는 성장 불안? 그러면 저는 여전히 방향성은 금리 인하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고금리를 장기화한다는 것도 기간이 중요한 거잖아요. 얼마만큼 장기화를 해야 되지? 얼마만큼 해야 돼? 저는 길어봐야 상반기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것도 길어봐야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상반기 인하는 좀 많이 철회를 하고 이제 하반기로 지금 넘어가는 이 수준인데 하반기를 넘겨봤자 7월 달이에요. 네. 근데 성장과 물가 그 디스인플레이션 그리고 고용도 어쨌든 조금씩 둔화가 될 거다라는 전망 그리고 금융 3월 달 이후에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들 이러한 것들 그리고 뭐 은행업들에 대한 불안도가 아직 좀 계속 남아 있다라는 것을 좀 고려해 보면은 2분기 금리 인하 기대를 완전히 철회해야 되느냐도 좀 생각해 볼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 중에 은행업이라든지 네. 부동산이라든지 뭐 PF라든지 상업용 부동산, 은행 뭐 이런 관련된 얘기들이 아직 살아있다. 뭐 이런 얘기로도 들리는데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네. 우리나라도 피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 네. 모두 다 이제 부동산으로 이제 촉발이 되는 금융 불안을 조금씩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 부동산 이제 옐런 재무부 장관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시스템 전반적인 영향을 줄 것은 아니지만 일부 금융기관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얘기는 이제 자금 조달이나 이런 측면에서 압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사실 미국은 그러한 것들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중소형 은행들이잖아요. 6개 대형 은행들은 상업용 부동산 대출 별로 늘리질 않았어요. 근데 중소형 은행들, 우리가 일컫는 중소형 은행들은 대출의 한 70% 이상을 팬데믹 이후에 70% 이상의 대출 자산이 상업용 부동산이랑 좀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왜 타격을 받았냐? 사람들의 심리가 변해서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이제 우리 안 사 이게 아니라 금리를 저렇게 올려놓으니까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이제 하고 당연히 매수 심리도 약화가 됐겠죠. 그러니까 고금리의 폐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에서도 고금리를 장기화했을 때 금융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라는 첫 번째 측면은 이 상업용 부동산이 가뜩이나 이제 불안의 시작이라는데 우리가 고금리를 연내까지 뭐 3분기, 4분기 때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더 타격을 받겠죠.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중소형 은행들을 하여금 자금 압박을 줄 여지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 대형 은행들은 상업용 부동산을 안 늘린 대신에 뭘 늘렸지? 기업 대출을 늘렸을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렇지만 얘네들은 보통 자산을 늘리는 데 있어서 국채하고 기관채, MBS 등을 샀단 말이죠. 이것도 역시 우리가 작년에 SVB 사태 때 많이 봤잖아요. 금리를 올렸더니 보유 자산의 가치가 폭락을 하게 되고 미실현 손실이 커지게 되면서 결과는 어땠죠? 돈을 갑자기 그냥 인터넷이라고 하긴 너무 올드한데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빼버리잖아요. 네. 이게 그냥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들이 퍼졌었던 게 SVB 사태고 그러면 두 번째는 경로는 그거일 거예요. 고금리 장기화의 폐해 두 번째. 대형 은행들도 안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갖고 있는 국채의 자산이 가치가 떨어지는데 미실현 손실이 커지게 되면은 우리가 거기에 맡겼었던 소비자 입장에서 저거 돈 빼야 되나?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고려해 보면은 저는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쉬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3월 달 이후로 좀 보게 됐을 때 부정적인 거는 마침 또 1월 FOMC 때 QT의 이제 속도 조절과 관련해서 3월 달에 논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연준 입장에서는 이 SVB 사태가 딱 1년이잖아요. 그때 했었던 BTFP의 종료 그 이후를 이제 걱정을 하는 거고 QT를 계속했을 때에 따른 단기자금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걱정하는 것이지 않을까. 그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보다 이 앞에 부분 고용과 물가가 좋기 때문에 인하에 대한 부분은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장기간 동결 여기에서 금리 인상까지 이 보기에는 저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 왜냐 금융에 대한 부정적인 충격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위원님은 여전히 여름쯤 네. 인하 첫 인하를 보시네요. 네, 2분기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2분기. 생각을 해요. 5월달, 6월달 아직 선택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네. 50대 50이라고 비겁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경제 지표 이 부분들도 일시적일지 아니면 정말 계속 뜨거운 게 지난해 3분기 때부터 이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 경제 지표 고용과 물가가 계속 좋다라고 하면은 2분기 인하는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금융에 대한 스트레스가 누적이 될 거다 그러면 하반기 초반이 되겠죠. 그렇지만 저는 아직 경제 지표 조금 더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5월달, 6월달 아직까지는 동등한 입장으로 좀 보고 6월달에 조금 더 가능성은 있겠지만
5월 달을 아예 완전히 포기할 단계는 아직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얘기를 한다면 우리나라는 이 PF 얘기를 네.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금통위에서 네. 내수 쪽에 조금 더 어떤 얘기를 할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앞서서 언급을 네. 해줬다면 이 PF 부분에 대한 얘기라든지 뭐 일각이지만 작년 가을 위기설에 이어서 4월 위기설도 심심치 않게 좀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안정이라든지 상황 판단 얘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의 그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네. 부정적인 영향은 확실히 지금 이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거는 부동산 PF 이제 정리를 거의 예고를 했으니까 네. 그것이 이제 총선 전후로 시작이 될 거다. 그랬을 때 이제 버틸 수 있겠느냐 이 부분들인 것 같고 4월 위기설도 결과적으로는 태형건설이 이제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이제 워크아웃에 돌입을 했을 때 물론 그 과정들은 굉장히 순조로웠지만 그보다 못한 중소형 건설사들이 훨씬 많을 텐데 과연 이제 부동산 PF 정리에 시동을 걸었을 때 괜찮겠냐. 그게 이제 4월 위기설의 이제 시작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일부 중소형 건설사들 굉장히 위험해질 거다. 그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은 중소형 건설사들이 몇 개 무너진다고 해서 시스템 전반적인 리스크로 커지진 않아요. 오히려 보면은 금융기관들이 문제인 거죠. 대표적으로 부동산 PF와 관련되는 게 우리가 항상 캐피탈사와 증권사 그리고 저축은행들을 꼽잖아요. 시중은행이 아니라 그 다음 은행권에 금융권에 속하는 그 기관들인 것 같고 캐피탈사하고 증권사들은 이 단기 자금에 대한 조달에 압박들이 좀 있어요. 특히 캐피탈사보다는 증권사들이 조금 더 많고 걔네들의 이제 CP 만기를 좀 보게 되면은 2분기, 그 4월달, 5월달에 좀 몰려 있고 그리고 10월달, 11월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총선 전후에 부동산 PF 정리를 시작을 했을 때 일부 부실한 이 PF를 들고 있는 캐피탈사, 증권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얘네들은 이미 CP 만기가 돌아왔을 때 신규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 상태에서 부실한 PF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자본 건전성이 떨어질 거고 향후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이제 악화가 되면은 수익성도 악화가 될 거잖아요. 그런 애들이 이제 우리 CP 좀 조달할게 이러면은 과연 돈을 갖고 있는 자금 공급자 입장에서 야 너네 괜찮아? 돈 빌려줘도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의심을 네.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단기자금 시장이 이제 요동을 치게 되는 거죠. 걔네들은 조달을 해야 되고 얘네들은 야 니네 비용 좀 더 써야 되겠는데 그것이 이제 부동산 PF가 줄 수 있는 정리가 시작할 수 있는 금융 불안에 대한 씨앗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감원에서도 미리미리 대손 충당금을 쌓고 인센티브도 적게 주고 일단 수익 벌어들인 거를 딴 데다 쓰지 말아라. 대기하고 있어라라는 거고 이것이 이제 굉장히 사전에 이제 경고를 해놓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스템 전체적으로 리스크를 줄 가능성은 조금 낮게 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래서 아마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우리가 당장 나설 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2월 금통이 내일에서 총재가 부동산 PF를 정리할 때 통화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까? 당장은 큰 뭐 부분은 아닐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다만 근데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4월, 5월 그리고 10월, 11월 정도에 CP 만기가 좀 몰려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하느니 대응을 해야 될 수 있는 부분들일 것 같아요. 저는 4월, 5월 달보다는 3분기, 4분기가 조금 더 걱정되는 거는 분명히 부동산 PF 정리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가차없이 이제 정리를 할 건데 걔네들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타격을 받고 쌓아뒀었던 거를 이제 소진하는 상황에서는 이제 유동성이 이제 조금 고갈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부분들은 이제 한국은행이 조금은 더 이제 유화적인 입장을 취할 수가 있겠죠. 저는 첫 번째는 RP 매입 등과 통한 단기 유동성 공급이 가장 유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금리가 단기 금리가 좋게 높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겠죠. 저는 7월 달을 첫 번째 인하의 시점으로 생각하고 우리나라? 네. 10월 달을 두 번째 인하라고 보는 거는 아마 이제 10월 달 두 번째 인하 쪽은 그런 금융과 관련되는 부분도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인하 요인으로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서서 예측하신 미국 인하 시점보다는 약간 하고 나서 확인하고 나서 네, 저는 그래서 7월 달 네, 정도. 7월로. 그래도 얼마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6월 금토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이 PF 부분도 좀 영향이 이제 좀 있을 것 통화 같다, 전환의 미리. 네. 압박 요인으로 키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금감원에서도 조금 걱정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왜냐면 특히 이 CP 시장 우리가 항상 보면은 지금도 보면 금융시장 보면은 CP 잘 안 봐요. 이거는 이제 불안감이 커지고 실제 이슈가 발생했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제 몇 차례 경험을 통해서 야 이거 우리나라 항상 금융 시스템 리스크 할 때마다 보면은 CP 시장이 항상 요동을 쳤더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현재 채권 금리 네. 상황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과도했었던 기대를 조금 되돌렸었던 과정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처음 출연했을 때 이제 금리가 많이 이렇게 내려갔을 때 채권 투자의 첫 차가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차도 작년 말에 왔어요. 근데 이거 급행이었던 것 같아요. 내역에 안 서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이게 세 번째 차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과도했었던 기대가 이제 철회가 된다라는 거는 과도하게 내려갔었던 금리 레벨이 어느 정도 이제 제 자리를 찾아간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던 오늘 부분 추가 금리 인상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할 단계가 아니고 장기간 고금리를 한다라는 것도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안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보면 장차 축적될 그걸 생각하면 중앙은행들의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 여기에서 우리가 금리가 더 올라가는 부분은 실질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아닌 이상은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제 예상보다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지난 2년간에는 더 관망세를 취했어야 됐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 정도에서 우리 추가 금리 인상이 거의 없다라는 것을 좀 가정을 해보면은 여기에서의 레벨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라가는 부분들은 채권 투자에 적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채권 투자 기회를 놓쳤다라고 하면은 이 세 번째는 굉장히 우리가 조금 더 서두르지 않아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아마 한국은행은 당연히 상반기에 금리 인하 어려울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고 연준도 3월 달에 인하할 거다라고 생각했었던 투자자들이 과연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는 좀 보수적으로 봤었잖아요. 근데 금리 레벨이 이제야 이제 좀 올라왔다라는 거고 쉽게 내려가지 못하는 부분들은 일각에서 보는 그런 부정적인 금리 인상까지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부분들 근데 이게 과도하다라고 하면은 금리는 다시 내려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3월 FOMC 이때까지는 박스권에서 상단 쪽에 좀 있겠지만 그것은 이제 채권 투자에 좀 적기다. 오히려 여기에서는 이제 좀 듀레이션이 만기가 긴 채권들을 좀 투자해 볼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일 수 있지 않겠느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장기채 물론 항상 개인 투자자들 초장기채 많이 좋아하시는데 네. 거기에 대한 투자 적기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급행이라는 표현도 써주셨는데 좀 격하게 움직였던 기간이 있다면 지금부터는 그래도 완만한 어떤 박스권에서 투자를 좀 여유롭게 좀 지켜볼 만한 수준도 된다라고 네, 그러니까 보시는 거예요? 금리 상승 리스크가 네. 이제 줄었다라는 아. 거기 때문에 뭐 금리는 당연히 이렇게 크게 움직일 네. 수 있겠지만 지금은 상승 쪽보다는 방향은 네 이제 하락 쪽에 명확하다. 네 아. 조금 더 있을 거고 하락 속도가 또 가파를 수도 있어요. 네. 지금 뭐 금리 인하 기대들이 철회되는 부분들이 다시금 형성이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대로 5월달, 6월달 우리 지금 5월 별로 생각 안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다시 커진다라고 하면은 금리는 또 급속하게 빠질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아직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되는 단계라고 하게 되면은 이 정도는 급행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겠죠. 상승 하방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래서 좀 박스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신흥국 채권 투자에 굉장한 기회다라는 얘기도 좀 네. 많이 나오고 이거는 배경이 뭐예요? 그러니까 신흥국은 네. 우리가 이제 연준이 어쨌든 금리 인하를 전환을 했을 때 지금까지 강달러가 전환이 돼서 약달러로 전환이 되면은 신흥국 입장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좋죠. 첫 번째는 달러가 풍부해지니까 이것이 이제 역외로 흘러들게 되면은 신흥국 채권도 보게 돼요. 왜냐면은 지금 최근 몇 년 동안에 금리 레벨이 올라갔고 투자할 만한 이 가치가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달러화가 약세가 되면은 이제 고금리를 찾아갈 수 있는 부분들, 그럼 자금 유입이 조금 더 활발해질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인 거고요. 두 번째는 약달러일 때 대부분 신흥국 경제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해외 투자도 활발해지겠지만 원자재 가격이 좀 올라갈 수가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신흥국들은
대부분 뭐 제조업 경기도 있지만 원자재를 수출하는 원자재 수출 국가들이 좀 있다라는 점. 대부분 뭐 대표적으로 브라질이 있을 수가 있고 제조업은 멕시코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의 부분들이 괜찮아지기 때문에 신흥국 투자 괜찮겠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저는 최근 2년 동안에는 신흥국 채권에 대해서 다소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들 얘기하는 저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원자재가 좋다라고 하게 되면은 브라질을 일단 첫 번째로 떠올리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인도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인도는 또 IT랑 관련되는 부분에서 신흥국에서는 좀 차별성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인도가 괜찮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미국이 계속 이렇게 좋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서 가장 먼저 수혜받는 국가는 붙어있는 국가예요. 근데 캐나다는 선진국이잖아요. 멕시코가 굉장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국가들은 제가 봤을 땐 신흥국에서 항상 좋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아마 이제 신흥국들이 좋게 되면은 항상 그래요. 경제가 좋은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더 좋아지게 되고, 약간 불안한 국가들, 우리가 뭐 아르헨티나, 뭐 터키 이런 튀르키예라고 해야 되나요? 얘네들은 항상 불안하잖아요. 얘네들은 잘 투자를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브라질, 인도, 멕시코 정도는 상대적으로 그 안에서도 강세를 띨 수 있는 신흥국 채권이다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석에 위원님 동의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죠. 왜냐하면은 이미 좋았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야 이거 작년에 했었어야 돼. 근데 작년에 그렇게 강달러에 쓰던 상태에서 과연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또 좋아질 수 있는 거를 찾아야겠죠. 저도 그 세 가지 국가는 충분히 꼽을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채권 투자에 관련돼서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어떤 부분들 이벤트도 많기 때문에 주목해 봐야 되는 정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는 당연히 내일 금통위도 있고, 네. 그리고 아마 오늘인가요? 이제 의사록, 네. 그 FOMC 의사록을 봐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뭐 의사록은 당연히 이제 1월 달에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3월 달로 갈수록에 이제 조금 부분들일 것 같아요. 다만 근데 QT의 속도 조절에 관련해서 얼마만큼 이야기를 했는지가 핵심 포인트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통위는 당연히 동결이겠지만 점도표에서 새로운 또 뉴 금통위원이 왔을 때 변화가 있을까? 변화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지켜보자. 그것을 첫 번째로 꼽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 내수 부진에 대한 강도 과연 얼마만큼의 조금 진지함이 있을까? 뭐 크게 고려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조금 더 하게 되면은 통화 완화 전환에 대한 조금씩의 힌트가 들어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을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FOMC 의사록에서 뭐 방금 말씀해 주셨던 QT 감속 구체적으로 논의는 뭐 3월부터 좀 할 것 같다 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어떤 부분이 얘기가 좀 있었는지 이 부분과 우리 금통위 같은 경우는 뭐 일부 위원회 변화라든지 그리고 내수에 대한 강조해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안재균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